늦가을의 추운 날씨와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병사들은 밤새 내내 추위에 시달려야 했다. 기마사 또한 얇은 천막 속에서 모포에 의지하며 어떻게든 추위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아무리 웅크린다 한들 영하를 웃도는 추위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반쯤 뜬 눈으로 옆을 바라보자 근처에 자고 있던 병사도 마찬가지로 뒤척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병사들의 대화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가족에 대한 걱정, 평화로웠던 날의 회상,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었던 이야기들. 그에 반해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다. 날이 갈수록 의료품은 부족했고 보급품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말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가족을 희망삼아 붙들고 싸우는 우리를 누군가는 기억해 줄까? 그는 스스로 의문을 가지다 이내 그 생각을 거두었다. 이런 불편한 자모는 그저 마음의 그늘을 두리울 뿐이라며 떨쳐냈다. 그는 모포를 안쪽으로 에워싸며 잔뜩 몸을 웅크렸다. 그렇게 무거운 눈꺼풀을 닫고서 불편한 잠을 이어가고 있을 때였다. 갑작스런 포성과 함께 지면을 울리는 충격이 몸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둔탁한 물체에 부딪혀 기마사는 잠시나마 의식을 잃었다. 그가 다시금 의식을 되찾고서 자신을 덮친 물체를 밀쳐내 몸을 일으켰지만 손에 묻은 피와 병사의 시신을 확인하고서 충격에 빠졌다. 마비된 의식 속에서 나지막하게 울리는 비상 사이렌 소리가 간신히 그를 제정신으로 돌려놓았다. 기마사는 서둘러 천막을 헤치고 빠져나와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살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기관총 진지는 불에 타고 있었고 넘실거리는 횃불과 무수히 많은 인파가 그 언덕을 넘어 곧장 진지로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이 아군을 향해 쏘아대는 총소리와 격발의 불빛이 현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아군 병사들은 무참히 사살되고 있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었으나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명령이나 지휘체계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총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병사들이 무기력하게 죽임당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기마사는 판단해야만 했다. 그들의 외침과 기척, 그리고 귀를 찢는 총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이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며 시끄럽게 울릴 때 기마사는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최대한 멀리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몸이 가는 대로 달렸다. 그렇게 기마사는 총을 버리고서 멀리 도망쳤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숨은 헐떡였고 새벽녘의 차은 공기가 그의 폐와 심장을 두들겨댔다. 총소리는 꽤 오래전에 그쳤지만 적군이 추격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이윽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이 말을 듣지 않자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 어느 정도 숨을 고른 후에야 그는 젖은 낙엽을 쓸어내며 더 눕기 좋은 곳을 찾아 지면을 헤맸다. 땅을 기는 벌레 마냥 한참을 헤매다 평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장소를 간신히 찾아내고는 그대로 쓰러졌다. 가쁜 숨을 깊게 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허파에 파고들었고 땀에 젖은 등을 통해 땅에 서려있는 한기가 그의 몸으로 기어들었다. 기마사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몸을 웅크리며 추위에 저항했다. 문득 유일한 생존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따르던 병사들, 그들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른과 동시에 천막에서 미쳐낸 시신의 기억이 겹쳐지자 헛구역질이 났다. 그 시신은 누구였을까? 추측하기 어려웠다. 항상 해실거리면서 매번 웃던 이병장, 진지하게 명령을 수행하던 김일병, 투정 부리면서도 남을 잘 챙기던 김상병, 아마 그들 중 한 명이겠지. 복잡한 신경 속에서 슬픔이 흘러나왔다. 그들을 놔두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채워왔다. 그러나 스스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며 감정의 격양을 가라앉혔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희망 없는 전장에서 이탈한 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 하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살 방도를 찾아야 한다. 김하사는 복잡한 감정을 쓸어내고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했다. 후방에 있는 제2전선의 부대까지는 작은 산을 한 번 넘어야 되지만 시간상으론 4시간 정도면 닿는 거리였다. 하지만 그 얘기도 낮에 산길을 내려올 때의 경우였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달빛만으로 산비탈을 올라가는 것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나절은 걸릴 것 같았다. 그렇게 암담한 상황을 곱씹던 중이었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다. 김하사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큼지막한 나무 뒤에 몸을 겹치고 아래쪽을 응시했다. 어둠 때문에 희미했지만 저 멀리 무언가가 이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야생동물일까? 아니면 사람? 김하사의 심장이 매우 빠르게 고등쳤다. 희미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의 형태였고 그 움직임은 매우 느렸다. 수중의 무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착검용 검밖에 없었다. 김하사는 조용히 아래를 지켜보며 상황을 주시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자는 김하사가 올라온 길을 똑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올라오기 쉬운 길이 겹친 건지 숙련된 추격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자 말고는 별다른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김하사는 칼을 꺼낸 뒤 몸을 숙인 채 기회를 엿봤다. 30, 20, 10. 점점 그의 소리가 다가올 때마다 머릿속으로 자신과 그의 거리를 추측했다. 김하사는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억누르며 숨을 죽였다. 그가 옆을 지나가자 김하사는 뒤로 재빠르게 다가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멈춰. 갑작스러운 습격에 불청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대로 얼어버렸다. 허튼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마. 엎드리고 등 뒤로 두 손 내밀어. 그는 비탈에 불편한 자세로 엎드리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살려주세요. 무릎으로 그의 두 손을 짓누르며 무장을 살폈다. 별다른 무기는 없어 보였다. 총검 한 자루와 탄띠에 있는 탄창 정도였다. 익숙한 위치에 있는 무장 위치와 그의 말투에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지자 김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101고지 생존자냐?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11분대 소총수 1병 박형태입니다. 유심히 보니 아군의 군복이었다. 김하사는 뒤로 물러나 그를 일어나게 했다. 그의 왼쪽 어깨에 핏자국이 뒤늦게 나와 눈에 띄었다. 너 부상은? 김하사가 어깨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일병은 김하사의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상처 부위를 다른 손으로 가리며 답했다. 우선 장소를 옮기도록 하자. 박일병은 말없이 김하사의 뒤를 따랐다. 김하사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어두컴컴한 산비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위험이 많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다. 그 이후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 그는 묵묵히 앞을 향해 발을 옮겼다. 그렇게 두 남자는 어둠 속의 산비탈을 말없이 움직였다. 식었던 땀이 다시 온등을 적셔놓을 때 그 둘은 바위로 이루어진 협소한 계곡을 찾을 수 있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바람과 추위를 막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김하사는 주변에 있는 젖은 나뭇가지들을 긁어모아 껍질을 벗기고 불을 피우려 안간힘을 썼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간신히 작은 불이 서서히 타올랐고 장가지를 계속 넣어 작은 모닥불을 만들었다. 거친 산행에 지친 두 남자는 근처에 각자 자리를 잡고 불 앞에 손을 내밀며 온 몸에 서려있는 추위를 녹였다. 그제야 김하사는 그동안 묶어놨던 사고회로를 풀었다. 부대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적의 추격자들 동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박일병의 부상은 얼마나 심한지 등의 여러 사고회로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박일병을 살폈다. 추취한 몰골에
군복의 어깨 부분에는 꽤 많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그는 잠깐의 고민을 거친 후 조심스럽게 침묵을 깼다. 어떻게 도망쳤냐? 그 말에 박일병은 침울한 표정으로 모닥불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기 도중 부대에 포탄이 떨어지고 적들의 총에 제 옆에 있던 상병님이 전사했습니다. 전 가망 없다고 생각해서 총을 버리고 곧바로 아군 쪽 경계선으로 달렸습니다. 아군 중 누군가가 저를 제지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혼란 속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럴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이곳을 나가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뛰다가 적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자마자 곧바로 오른쪽 무너진 텐트 쪽으로 돌아 그 밑에 파고들어 숨었습니다. 어깨에 통증을 느끼면서 숨을 죽이고 있으니 그 빨갱이 녀석들이 제 근처까지 다가와 이곳저곳을 뒤지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곧바로 상사로 보이는 누군가가 다가와 그들을 호통치고 데려갔습니다. 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 상사로 보였던 자가 별다른 말을 안 했나? 전투는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집결하라고 말하며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일병의 답에 김하사는 골머리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주제를 바꿔 박일병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상처를 좀 보자. 박일병은 오른손으로 상의를 풀어헤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김하사는 그를 만류하며 자신이 다가가 그의 상처를 살폈다. 옷을 조금 풀어헤치려 하자 박일병이 신음을 흘렸다. 피에 젖은 옷이 단단하게 말라붙어 있어서 억지로 떼어내려 했다면 오히려 상처가 벌어질 게 뻔해 보였다. 김하사는 몇 가지 행동을 박일병에게 지시했다. 손은 쥐어지는지,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일병은 그 행동들을 다 따라하며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말했다. 많이 심각합니까? 박일병이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묻자 김하사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의사가 아니니 정확하게 말하긴 힘들지만 다행히 총알이 뼈를 건든 것 같지는 않아. 다만 최소한의 치료는 해야 될 텐데 소독은커녕 붕대마저 못 감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니 감염 상태가 매우 걱정이야. 우선 섣부르게 상처를 만지면 안 되니 지금은 그대로 둬. 김하사는 그렇게 말하곤 다시 자기가 쉬던 자리로 돌아갔다. 김하사님,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일병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하사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서 불을 쬐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휴식을 취하고서 움직이자. 현재 상태로는 더는 못 움직여. 지금은 쪽잠이라도 좀 자더라. 두 남자는 모닥불 앞에서 불편한 잠자리로 남아 휴식을 취했다. 박일병은 부상과 피로감이 깊은 탓인지 곧바로 잠에 빠졌다. 그는 유독 몸을 떨면서 몸을 웅크렸는데 모닥불 앞에서조차 느껴지는 지독한 추위를 호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에 반해 김하사는 얕은 수면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일병이 언급한 그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전투를 마치고서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집결을 한 이유가 뭘까? 적어도 폐잔병을 따로 추적하는 인원은 없다는 말이겠지. 재집결의 의미는 병력을 재정비한다는 뜻일 텐데. 생각의 구렁텅이에 빠져서인지 김하사는 결국 잠에서 깼다. 추위에 얼어있는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봤다. 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고요했다. 김하사는 모닥불에 나뭇가지를 더 집어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이라도 비울 겸 소변을 털어내려고 계곡을 빠져나왔다. 산비탈을 조금 내려오고 엇비슷하게 자라난 소나무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며 공허하게 전방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맞은편 능선 부근에서 울렁이는 움직임을 보게 되었다. 순간 그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곧바로 볼일을 멈추고서 나무 뒤에 숨어 그 부근을 면밀하게 보았다. 육안으로는 확실히 볼 수 없었지만 일치적인 움직임을 갖고
능선을 타는 그들은 확실한 적군의 모습이었다. 그제야 시간이 없다고 말한 의미를 깨달은 기마사는 모닥불이 있는 장소로 서둘러 돌아갔다. 숨이 가빠지고 등에 땀이 찰 정도로 서둘러 모닥불이 있는 장소에 돌아갔지만 막상 앞일을 생각하니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서둘러 박일병을 깨우고 모닥불 흔적을 지운 후에 다시 산을 올라가야 했다. 그러나 박일병을 깨우려고 다가가는 일순간 그는 자신의 생각에 의문이 들었다. 박일병은 이곳에 도달할 때도 힘들어하며 거듭 쉬어야 했었다. 보이지 않는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는 무릎에 타박상까지 입었던 그였다. 그 때문에 자신도 그를 위해 속도를 늦춰가며 천천히 산비탈을 오르지 않았던가. 그런 그가 과연 강인군을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머릿속으로 거듭될수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점차 확신이 되어갔다. 기마사는 소리 없이 박일병과의 거리를 두며 서서히 멀어졌다. 조용히 낙엽 밟는 소리까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조심스럽게 계곡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지자 그는 곧바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미칠 듯이 뛰는 심장소리가 귓속을 울렸고 서서히 올라오는 열기가 그의 차가운 등을 적셨다. 그리고 점차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었다.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느려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산을 올랐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가득 차고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방의 산비탈이 험난할수록 그는 더욱 집중해서 나아갔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산을 오른 기마사는 지쳐 있었다. 추위로 굳어진 몸은 둔해져서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고 약하게 불던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숨을 내쉴 때마다 느껴지는 습기는 거듭 진해지고 있었다. 더 이상의 산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난처로 쉴 만한 장소가 마땅히 보이지 않다 보니 별 수 없이 계속 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추위에 노출되고 몸이 지친 지금 상황에서 행여나 비라도 내리게 된다면 얼어 죽을 게 뻔했다. 스스로도 절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이 다닌 길을 발견하여 그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정도였다. 이 길이 후방부대로 향하는 길로 보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쉴 수 있는 장소로 자신을 인도해 줄 것이라 믿으며 거듭 발을 옮기며 앞을 나아갔다. 계속 걸어 나가자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밭이 보였다. 기대감에 곧장 앞으로 향했지만 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노아짐 형태의 폐가 한 채였다. 인기척은 없는지 혹은 쓸만한 물건이 없는지 집을 뒤져봤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측면에 딸린 작은 부엌은 썩은 물이 고인 깨진 장독 몇 개가 전부였고 거실로 보이는 방은 지붕에 큰 구멍이 나 있었다. 그나마 불이라도 피워 추위를 녹여야겠다고 생각할 때 툭툭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뚫린 구멍으로 빗줄기가 떨어지더니 점차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거실의 벽 한쪽에 주저앉아 자신의 몸을 감싸며 덜덜 떨며 비가 내리는 모습을 잠자코 보았다. 비 내리기 전에 이곳에 도착해서 다행인지 땔감을 구하지 못해 불행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웠다. 지친 탓에 여러 생각이 들었다. 비가 내리면 다시 움직여서 부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더 위험한 젖은 산길을 오르는 게 타당할까? 지금 내리는 비는 짧게 끝날까? 아니면 한동안 길게 이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이어나갈 무렵 갑작스럽게 그의 뇌리에 박일병이 생각났다. 계곡은 비를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만일 지금까지 박일병이 스스로의 몸을 가누지 못했다면 비를 맞으며 정신을 차렸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부상을 입은 박일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터였다. 그는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다른 상황을 가정했다. 적에게 발각되어 오히려 포로로 잡혀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냉철하게 자신이 버려진 상황을 파악하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니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 그래, 죄책감.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죄책감을 가져야 하나? 살아남으려고 했던 일? 그저 가망 없는 상황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왜 마음에 짐을 짊어져야 되는가?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던 일이었다. 그래, 그것뿐이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와중에 차가운 빗방울이 뺨에 내리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구멍 뚫린 천장에서 비가 바람을 타고 자신이 있는 곳까지 당돌하고 있는 게 보였다. 좀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돌로 이루어진 부엌이 좀 춥더라도 비를 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몸을 일으키려 할 때 김하사는 일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벽에 몸을 부딪혔다. 그런데 벽 너머에 공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의아함을 느낀 김하사는 조심스럽게 벽을 더듬으며 수상한 부분을 찾아내려 했었고 곧이어 사람이 파놓은 것 같은 작은 홈을 찾을 수 있었다. 힘겹게 그 홈을 맞잡아 잡아당겨 열었다. 일순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그는 코를 틀어막고 안을 살폈다. 두꺼운 이불이 한 채 놓여 있었고 벽과 바닥의 모퉁이에 몇몇 벌레들이 꿈틀대고 있었다. 이불을 더듬어 확인해보니 이미 습기를 머금고서 곰팡이가 자리 잡은 지 오래였다. 그는 이불을 잡아 밖으로 빼내고 눈에 보이는 벌레들을 치워낸 뒤 다시 안을 살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어 보였다. 매캐한 곰팡내가 남아있는 부분은 좀 불쾌했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 따뜻하고 아늑해 보였다. 김하사는 벽에 있는 작은 이불장으로 들어갔다. 다리부터 허리 그리고 머리까지 안에 들어가고 나서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나마 바로 움직여 문을 닫았다. 몸을 가두는 비좁음은 느껴졌지만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추위와 비바람에 비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 그의 마음에 안심과 편안함이 자리 잡자 그동안의 피로가 쏟아져 내렸다. 몸은 무거워졌고 생각은 짧아졌다. 자신을 그렇게나 괴롭히던 목소리는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모습을 감췄고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며 생각해야 될 일들도 의식 속에서 점차 묻어졌다. 그렇게 흐릿해지는 의식이 끊어지며 잠에 들었다. 비도 이렇게 내리고 날도 추워 죽겠는데 굳이 멀리까지 정찰해야 됩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뭘 불평하고 있냐. 투덜대지 마라.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김하사는 놀란 자신을 진정시키며 숨을 죽였다. 누군가가 밖에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음을 졸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런데 저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더 아래쪽까지는 가봐야지. 어제 올린 포소리 때문에 상부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방에 있는 제1전선 부대에서 소식이 끊겼다고 하더라. 전멸한 겁니까? 모르지. 날씨나 기압의 영향 때문에 무전이 목통일 가능성도 있으니. 대화의 내용으로 봐서 아군이 분명했다. 김하사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으나 그들의 다음 대화에서 몸이 얼어버렸다. 그리고 혹시나 정찰 중에 국군을 자칭하는 폐잔병이 있으면 신문하라고 했으니 조심해라. 유사시에 위험한 상황에서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도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아군이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인민군이 국군을 자칭하면서 함정을 파는 경우도 많으니 무턱대고 다가가지 말란 뜻이다. 김하사는 상부에서 민간인 생존자나 귀국 의사를 내비치는 인민군을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전에 어느 분대가 산간에 있는 화전민의 민간인 집에서 독이 섞은 밥을 먹고 전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인민군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민간인이 국군에 피해를 주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아군 병사들에게 꽤나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방법이었다. 설마 있겠습니까? 이런 첩초산중의 말입니다. 그 말에 다들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하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할지 고민했다. 자신이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 피폐해져 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에 혼자서 자력으로 부대까지 가더라도 부대에서 자신을 받아주리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밖에서 누군가 문을 건드렸다. 울리는 소리에 일순간 밖에서 들리던 대화 소리가 끊겼다. 누군가가 문과 벽을 두드리며 경계를 확인하는 소리마저 들렸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벼락 같은 소리처럼 문이 부서졌다. 김하사는 머리를 팔로 감싸며 그들에게 끌려 나왔다. 온갖 욕설과 총을 겨누며 흥분하는 그들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었다. 김하사는 안간힘을 쓰며 그저 외쳤다. 살려주세요. 국군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전 인민군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설은 끝없이 들려왔다. 총이 덜그럭대며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소리가 거듭 들려왔고 물과 흙이 섞인 바닥에서 꿈틀거리며 그저 비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저 계속 살려달라는 그 말을 되뇌며 몸을 떨며 빌고 빌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소방구조대는 바닥에 웅크리는 노인의 어깨를 거듭 건들며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노인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80대 독거 노인이 가스가 새는 집에서 연락이 없음, 구조 요망. 신고의 내용은 단순했다. 집을 찾아와 거듭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은 없었고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가스 냄새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구조대는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쉽게 김노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물바다가 된 거실 바닥에서 덜덜 떨면서 영문을 알 수 없는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다. 어깨를 건들며 의식을 확인하고선 거듭 괜찮냐고 물었지만 노인의 반응은 없었다. 아이고, 김할아버지 또 이러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속이 터지네. 애구머니나 몸이 이리 차가운 거 봐. 대체 얼마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구조대가 김노인의 의식을 확인하고서 잠시 물러난 사이 문을 개방하고 같이 들어온 신고자가 김노인의 곁에 다가가 팔과 뺨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본 구조대 대장이 그녀에게 물었다.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에는 이렇게 방이 물난리가 되고 가스 냄새가 막 새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내가 김할아버지랑 같이 있었을 때는 할아버지가 주무시면서 이따금 가위 돌리고 정신을 못 차려서 실상한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좀 완전 똑같아. 그땐 내가 그냥 그런 것 같다 싶었는데 이렇게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녀의 말에 구조대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다른 구조대원들이 방 내부에 틀어져 있는 가스밸브와 수도꼭지를 잠그고 안전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고 구급대원들이 김도인을 들 것에 실어 구급차에 옮겼다. 아주머니, 혹시 보호자 되시나요? 구급대원이 그녀에게 묻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유, 난 그저 옆집 주민이에요. 보호자도 아니고. 어디선 가스 냄새가 난다 싶어서 왔다가 신고한 게 그게 다인걸.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서 거리를 두자 구급대원들은 별 수 없이 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사건은 종료되었다. 구조대 또한 할 일을 모두 끝마치고서 장비를 챙긴 후 철수했다. 소방서로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대원들은 모두들 퇴근 전 마지막 출동이 별일 없었다며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원 중 한 명이 대장의 언짢은 표정을 보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물음에 구조대 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쎄, 그냥 좀 생각하던 게 있어서 말이지. 자, 어서 가자고. 곧 퇴근이니까. 서둘러 돌아가야지. 가을 하늘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노을이 지며 창공을 붉게 물들어갔고 소방서는 야간 근무를 시작한 사람들과 주간 근무를 끝마친 사람들이 서로를 북돋으며 헤어지고 있었다. 난일을 끝마친 구조대원들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만 구조대 대장은 소방서 뒤편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형님, 퇴근도 안 하고 왜 여기서 담배만 뻑뻑 피고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돌아보니 구조대 부대장이었다. 아까 출동해서 뭔가 걸리는 거라도 있습니까? 막둥이가 물을 때에는 별말도 하지 않으시더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으십니까? 그 말에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더니 연기를 내뱉었다. 야, 창문아, 너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기억하냐? 예, 기억하죠. 좀 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창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6.25 참정용은 국가유공자야. 그 말에 창문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우리 가족이 장례식 때는 아버지를 고이 보내드린다는 느낌으로 떠나보내긴 했는데 사실상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 치매가 좀 있으셨는데 이따금 실성하셔서 방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질 않나.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질 않나. 되게 애를 썩였지. 어머니가 먼저 일찍 돌아가시고 남은 아버지를 내 누이가 보살피면서 너무 힘들어했어. 그러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에 의논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어. 듣기로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비슷하게 사고치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는 담배를 한 모금 피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노인의 집에 6.25 참전 영웅 메달이 있더라. 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걸로. 그냥 그걸 보니 좀 마음이 복잡하더라. 창모는 대장의 말을 듣고 말없이 자신도 담배를 꺼내 들고 불을 붙였다. 어쩌겠습니까? 시대가 시대였으니까요. 한 모금 연기를 빨고 내버티며 그가 말했다. 그 말에 대장도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시대가 시대였겠지.